우리가 제일 흔하게 들었던 게 아마겟돈 전쟁 얘기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처음에는 이게 공습전이 시작했을 때 그때는 아마겟돈 이게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떠올렸는데 이게 지속되고 이란이 살아남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저들이 숨을 쉬면서 살아남으면 결국에는 핵무기를 그렇게 두들겨 맞았잖아요. 자기네 지도자가 폭살당하고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결국 완성시킬 수밖에 없죠. 거꾸로 그렇게 해서 가진 상태에서는 뭐 일종의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식으로 핵무기, 핵전쟁이 그 지역, 해당되는 지역에서. 미국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면서 종교 정치적으로 순교했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라는 말을 봤어요. 실제로 이란 내부에서는 하메네이 제거 이후로 많이 집결된 분위기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건 50대 50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대부분은 서구체제, 79년까지 서구체제를 젖어 있었고 맛을 봤기 때문에 그들 부모들, 젊은 세대들이 부모들로부터 내려받은 얘기 듣고 한 게 많고 인터넷 세상이 전쟁 나기 전에 차단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이제 보고 듣는 게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숨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 일반 국민들은 그런 세상을 원하는데 하다못해 튀르키예 같은 근데 그거를 신정체제에서는 그걸 차단을 계속하고 뭐 사람들 뭐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뭐 단속하다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50이라는 건 기득권. 79년도 이후에 신정체제의 행정공무원이든지 거기에 여러 가지 경제 분야에서 손잡아가지고 살아온 사람들. 그게 40년 이상 된 거잖아요. 40여 년. 거기에 정착한 사람들은 이 신정체제가 바뀌면 자기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자기 기득권, 돈 버는 게. 그게 50이라고 보면은 그 사람들은 하메네이가 아주 힘들게 뭐 부상 폭사시킨 다음에 아들이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그 아들이 집권을 계속 상징적으로 뭐 부상을 내고 얼굴이 뭐 상처가 있어도 계속 집권을 이어가길 바라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에 따르면서 이익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절반 이상은 넓게 얘기해서 절반은 거기에 뭐 순교자다 이걸 내세우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게 50대 50. 그러니까 50의 국민과 50의 기득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방식대로 하마스하고 헤즈볼라 계속 뭐 지도자들이나 지휘 통제부 다 계속 암살시켰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근데 그게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암살해도 넘버 2, 넘버 3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거기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말단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 소위 지도 체제라는 게 쉽게 끝나지 않는 거. 어떻게 보면 북한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체제가 서로가 해먹는 게 있으니까 그쪽 안에서. 이어받기 쉬운 거죠. 마치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그런 체제처럼. 근데 북한은 한 사람한테 너무 그게 돼 있어서 그건 쉽지 않은데 그 다른 경우고 북한은. 그래서 중동 지역은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소멸 나라 자체가 아직 이란이라는 나라가 핵무기로 뭐 곳곳에 수십 발 수백 발만 해서 아예 방사능 지역으로 소멸되기 전에는 나라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체제는 뭐 미국이 생각하는 대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바가 후계자로 선출은 되었는데 공습 첫날 다리를 다쳐 은신 중이라고는 보도됐죠. 아직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사실상 사망설까지 돌고 있는데요. 정말 살아있을 확률은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한데요. 미 행정부에서 정보망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살아있다. 그 부상당하기 심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면서 살아있을 거다. 여러 가지 행정 그 지휘, 전쟁 지휘는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미 정부에서 하는 게 더 신뢰성이 있지 않나. 정보망을 가동해서 존재를 하고 있다. 제2의 자기 아버지처럼 폭살을 당한 거는 그 자리에 있었어도 살아남았다. 이 폭탄 파괴되는 위치에 따라서 살아남을 수 있고 지붕이 무너질 때도 다른 데 있으면 지진이 날 때처럼 어디 책상 밑에 숨어서 부상을 덜 당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 죽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트럼프는 계속 미국이 개입하지 않은 이란의 지도자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트럼프가 이 손쉬운 상대를 하나 해치우고 나니까 기대하는 게 기대치가 높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역에 따라 대륙별로 성향들이 다 달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독종이다 아니다 하잖아요. 그게 다 존재해요. 근데 중남미가 으로서 많이 횡행해서 그런 건 없잖아 있는데 독한 면에 그 사람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암살하고 죽이고 뭐 납치하고 있는데 끝이 그 역사들이 그들이 흘러내려온 마치 옛날 인디오 그런 세상이었다가 16세기부터 뭐 스페인과 포르투갈 뭐 이태리에서 뭐 사람들이 백인들이 건너오면서 막 학살하고 그 점령당하고 나중에 독립을 했지만은 먼저 뭐 19세기에 독립들을 많이 했지만은 결국 경제 부흥이나 세계적인 영향을 보면은 여전히 유럽의 백인들이 득세를 하고 유태인들 또 성향, 사람들의 대체적인 성향이 아주 독한 거는 중동 사람들이고 부지런한 거는 동남아시아 거쳐서 동북아시아 사람들이고 중국, 한국, 대한민국, 일본 부지런한 거는 드러나잖아요. 전반적인 게 퍼센테이지가
그리고 아프리카는 여전히 혼란 속에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죽고 있고 그러니까 중남미보다 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가 서방 측에서 지배한 역사로 시작해서 독립을 했어도 여전한 게 똑같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일반적인 세계사를 보시면 적용을 해야 되죠. 트럼프가 희망이 과대하다. 남미 국가 특정 국가에서 뭐 했다고 해서 그쪽에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과실하는 거 아니고 말이 앞서고 미국의 나라가 실패한 것도 많잖아요. 전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실패한 사례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앞서가는 거 아닐까. 이란의 나라를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일어나는 현상은 그렇게 뭐 만만한 건 아니다. 그리고 그 탄도탄을 쏘는 거 보니까 저 정도로 준비를 했구나. 근데 대거 소모도 얘기하고 미국에서는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 탄도탄 가지고 어느 일정 부분 버틸 수 있다. 점령당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미국은 가장 큰 문제가 자꾸 자기들도 실적을 내세우다 보니까 82 공정사단이 뭐 이동하고 있다. 그거 보고서 또 언론의 장난을 치는구나. 거기에 편승하는 언론, 미국에서 설사 말을 흘렸어도 그건 실제 투입될 것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또 며칠 지나니까 오늘 현재 지금 주일 미 해병대를 뭐 5천여 명을 동원하겠다. 그래서 일개 뭐 한 여단, 증가된 여단 규모인데 5천여 명이면. 근데 그것도 실제 투입할 것도 아니고 선전전이죠. 내가 지상군 투입할 수 있어. 근데 현재 미국의 능력은 유럽하고 나토 지역하고 한반도, 그다음에 이 양안 쪽에 오키나와 중심에 지상 병력은 그렇게 다 포맷을 맞춰왔기 때문에 중동전에 그 병력을 동원해서 개입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지금 미국이 미사일 반대로 공대지 미사일이라든지 항공 공습전, 정밀 유도 폭탄, GPS 유도 폭탄이나 아니면 레이저 유도 폭탄 중심으로 하는 게 전통적으로 베트남전 때 그렇게 했거든요. 나중에 정 안 되니까 발을 뺄 때 그 공습을 엄청 했어요. 막 반에. 뭐 처음부터 그러긴 했지만은. 그래서 그런 측면이 더 연상이 돼요. 미국이 일단은 뭔가 자기들 성과를 얻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주고 근데 결국 그게 공습 항공전이라는 거야. 미사일, 반대로 방위가 미사일전. 여기서 벗어나면 지상전인데 그걸 할 능력이 과연 될까? 그래서 트럼프가 좀 더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전쟁의 목적과 수행하는 게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너무 앞서가는 얘기를 대통령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쿠웨이트 그 탈환할 때는 91년도 2월 달이었는데 그때는 무엇보다도 제 기억으로는 이집트하고 사우디, 이 중동 지역의 좀 뭐 강대국이 먼저 자처해서 그걸 탈환해야 된다. 먼저 앞장을 섰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의 나토군도 이제 냉전이 이제 붕괴되는 마당에 할 일거리 찾아줄게 해서 다 끌어들였는데 그래 거기가 석유가 중요한 국가니까 경제 측면에서 이거는 회복해야 돼. 그리고 유럽 쪽은 방산 물건부터 일반 물건까지 많이 판매하던 시절이고 고가의 상품이던 그런 중동 지역에 그때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기가 그래서 수익성, 경제성 측면에서 거기를 회복을 시켜야만 여러 가지 이득이 생기는 그래서 나토군이 가세를 한 거고 주요 국가들이 그 다음에 중동 국가를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고 그래서 이게 일심동체가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다 맞은 거예요. 심리적으로 중동 국가들이 다 같이 저걸 때립시다.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쳐들어갔는데 끝을 못 본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훗날 2003년도에 뒷정리를 꽤 년 지나서 뒷정리를 하려 보니까 또 그때 와서 상황이 이게 아니니까 또 반대를 했죠. 중동 국가들도 반대를 했고 쳐들어가지 마세요. 거기에 합세를 못합니다. 그다음에 나토 지역에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건 힘들어. 저번에 쿠웨이트를 탈환했으면 됐지. 나라 자체를 내버두자. 자기들이 독재를 하든 자기들 국민들을 많이 죽이든 간에 내버두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반대가 많았죠. 그때 2003년도에 부시, 아들 부시 때. 근데 지금은 상황이 또 많이 주변국이 정리가 됐잖아요. 하마스가 전쟁 일으키면서 하마스, 헤즈볼라 그게 베어세력 이란이고 예멘 후티 반군은 지지부진한 거고 사실은 변동이 없었고 그 무엇보다도 시리아가 붕괴된 게 결정적이에요. 시리아가. 그래서 지금 남은 이란 하나. 예멘은 이미 1950년대, 60년대 아주 뭐 영국군이 또 개입한 적이 있었어요. 한때 미국보다는 아주 골아픈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익이 그런 경제적인 뭐 석유 문제에 있어서 이익이 그렇게 중대 큰 지역은 아니라서 방치하자. 지금도 앞으로도 방치하자. 그런 입장이고. 근데 시리아가 붕괴되면서 이란은 석유 문제도 있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상황이니까 이게 바로 쏘면은 미국까지 날릴 수 있고 ICBM을 북한처럼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가 탄생되면은 로켓 기술이 있으니까 발전시킬 수 있고 안 되면 북한한테 기술 받고 파키스탄한테 몰래 기술 받을 수 있고 그런 잠재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일정 부분 이스라엘하고 공통성이 생긴 거죠. 저 핵무기 근본적으로 이거는 제거해야 돼. 대륙과 탄도탄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에서 합심을 해서 들어간 건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게 맨날 석유 그놈의 지겨운 뭐 저도 그것 때문에 돌아다니기도 하지만은 일상생활은 뭐 전기고 뭐고 하는 근데 한편으로 지겨운 거예요. 73년 4차 중동전 때부터 그 석유 파동을 뭐 사실상 평생 겪으면서 맨날 석유 얘기. 근데 다행히도 지금은 들어오는 게 여유분이 있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 옛날에 비교하면 덜하지만은 그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서방 측에서는 중단을 해라. 전쟁은 또 계속하지 마라. 그게 유럽 지역부터 시작해서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쭉 이어지잖아요. 뭐 인도도 들어갈 수 있고, 인도는 원래 전통적인 회색 국가고 전쟁을 뭐 싫어한다면서 자기는 파키스탄 때려부시고 있으니까 전쟁을 뭐 중간에 분쟁이 생기면은.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발전해야 되는 뭐 베트남, 뭐 중국, 뭐 대만도 들어가고 특히 일본, 우리나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전쟁에 이거 단기전을 끝나길 바라는 거고, 근데 이란은 한번 제대로 맞았으니까 끝낼 생각이 없고, 무기가 더 새로운 무기가 극초음속 미사일이 새롭게 비축이 되는 상황이라면 상황 봐서 이스라엘 또 공습을 해야 되고 미사일 때려야 되고, 그래서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 이게 지금 미국이 뭐 옛날에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이런 경우, 걸프전 경우, 이라크전 경우 이걸 다 혼합을 한 건데 그 주변국 정리가 어느 정도 됐고, 근데 역사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오사마 빈 라덴 제거한 게 2011년도인데 그때 북아프리카에서 리비아가 가다피가 제거되고, 그리고 이제 숨 고르기를 했는데 이 시리아 내전이 생겼죠. 2014년도에. 그래서 바로 아사드 정권이 붕괴될 줄 알았는데 10년을 끌었어요. 지금 러시아로 도망갔지만. 그 1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고 IS 그런 집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느라고 10년 소모했고, 결국엔 막바지에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중국 문제도 있고 중국이 대비해야 되고 여기에 시리아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도와주면서 뭐 미군도 파견이 돼 있었으니까 뭐 1000명 단위, 2000명 단위로. 그리고 10년이 지났죠. 2021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발을 뺀 것도 뭔가 거기는 뭐 자원도 없고 뭔가 경제적인 측면도 없으니까 야, 거기다가 내가 왜 군사비를 투입해서 중국 대비해야 되는데 왜 돈을 낭비하느냐. 그런 게 근본적으로 국방부 내, 미국의 국방성 내부에 있었으니까 버려. 옛날에 베트남전 우리가 버리듯이 버려. 아니 거기 뭐 이익이 없어. 그래서 2021년 8월 달에 버렸는데 나왔는데 급하게 짐 싸서 급하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공교롭게 러우 전쟁. 마치 79년도에 그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 옛날에 쳐들어가듯이 뭔가 이렇게 있어요. 상관관계가 희한하게. 러우 전쟁이 바로 발생했고. 그래서 그게 다 이어지면서 23년도 10월 7일 날, 22년도 2월 24일 날 러우 전쟁인데 이건 나토 문제죠. 근데 그 다음에 10월 7일 날에 하마스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공격하니까 이걸 뒤집어서 야 이번에 다 정리해. 근데 그때는 또 시리아도 살아 있었어요. 23년도에는 막판이었는데도 애매하게 이스라엘 혼자 막 미국한테 폭탄 그 보급을 받으면서 하마스 막 때려부시고 헤즈볼라 동시에 없애야 되니까 레바논이 서식하는 헤즈볼라 그 와중에 이란하고 공습전을 하고 동시에 시리아도 붕괴가 되고 이게 여건이 형성된 거야. 저기 하나밖에 안 남은 거야. 아주 본질 하나 이란. 그러니까 형성되니까 미국도 이건 한번 때려잡자. 그래서 이번에 했는데 이것도 끝은 안 날 것 같아. 건드려 놓긴 했는데 재래식 군사로부터 제거를 했어야 되는 상징성만 이제 미국 입장에서.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끝장을 볼 수가 지금 현재 없겠다. 그 다음에까지 뭐 다른 얘기로 말씀드리면은 또 종교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제일 흔하게 들었던 게 아마겟돈 전쟁 얘기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처음에는 이게 공습전이 시작했을 때 그때는 아마겟돈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떠올렸는데 이게 지속되고 이란이 살아남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저들이 숨을 쉬면서 살아남으면 결국에는 핵무기를 그렇게 두들겨 맞았잖아요. 자기네 지도자가 폭살당하고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결국 완성시킬 수밖에 없죠. 거꾸로 그렇게 해서 가진 상태에서는 뭐 일종의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식으로 핵무기, 핵전쟁이 그 지역, 해당되는 지역에서. 전에는 제가 서남아시아, 인도, 파키스탄을 얘기했는데 거긴 또 미국의 관심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없으니까 현재. 이게 중동대나 해당 지역과 바로 옆에 있잖아요. 파키스탄, 인도하고. 이게 거기서 동시에 뭐 이어질 수 있는 지구 최후의 전쟁은 오히려 미국, 러시아, 중국이 아니라 그런 지역에서 연이어서 지구 멸망의 날이 시작이 될 수 있다. 제가 가상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확정된 얘기가 아니라 가상 시나리오. 지금 너무 흥미로운 얘기라서 실제로 모지타바가 회복하자마자 우리 진짜 제대로 핵전쟁 한번 해보자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부추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하나로 합하죠. 과거에 여러 가지 영화들을 보시면은 공산 체제, 소위 뭐 소련 체제에서 스탈린 이후에 사후에 크루슈초프가 들어서기 전까지 그런 내부에서 영화에 다 나옵니다. 보시면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협의, 정치 협의적인 게 있으면은 혁명 수비대 중심으로 그렇게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거꾸로 입장을 바꾸려고 생각하면 이게 뭐 신정 체제다, 저 사람들 국민을 죽였다, 탄압했다 이걸 배제한 상태에서 저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틀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게 어차피 재래식 무기는 보니까 이 공군력이나 해군력은 다 스스로도 포기를 한 상태더라고. 제대로 그거 가지고 대적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더라고. 앞으로 이란 전쟁 어떤 점을 중점으로 보면 좋을지 예상과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많으니까 시각에 대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게 처음에는 러우 전쟁 때는 전차 자주포 드론, 특히 드론이 대세였다고 생각했는데 미사일 전으로 옮겨지니까 지역이 달리하면서
내가 사는 땅에서 저런 일이 진짜 현실이, 왜냐면 북한이 비대칭 무기, 그동안에는 70년대 그때 우리가 떨었던 게 북한의 전차하고 전투기였거든요. 우리보다 숫자를 더 늘리고 그 당시 소련으로부터 군사 원조를 아주 뭐 많이 받아내고 양다리 외교였지만, 그다음에 또 중공, 그 당시 중공에 또 쫓아가서 80년대 초반에 똑같은 전투기, 면허 생산한 거나 카피 생산한 전투기나 전차를 또 받아오고. 그래서 그러던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머리에서 연상하고 영화에서 봤던 대로 이 휴전선을 치고 철조망을 다 뚫고 내려오는 재래식 전쟁, 기껏해야 포병전, 그다음에 AN2기를 동원한 게릴라전, 그 정도였는데, 그게 어느덧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국가 경제, K방산이 발전하면서 80년대를 지나면서 90년대 본격적인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선진국 뭐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은 자주 얘기를 안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재래식 군사력이 우리가 50년 사이 발전을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K방산이 그렇게 해서 수출을 나가는 거고,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북한은 상대적으로 그러한 일반적인 돈, 재원 투자가 안 되니까 그 비대칭 무기를 더 신경을 쓴 건데, 그것도 게릴라 부대 양성보다는 타격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사례가 직접 자기들이 보게 된 게 역시 걸프전 때. 걸프전 때 미국이 어떤 무기에, 이라크에 어떤 무기에 벌벌 떨었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떨었고, 저게 소규모로 쐈는데 어떤 위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흔하게 얘기하는 게 패트리어트라는 미사일을 얘기하면서, 그럼 뒤집어 생각하면 한도탄, 핵무기도 동시에 병행해서 개발하지만, 그래서 탄도탄이 전 세계적으로 위협의 존재가 등장한 거는 실제적으로는 93년부터. 근데 북한은 92년, 그 전해 92년에 대포동 미사일이라는 걸 일본을 향해서 한번 쏴서 시범을 보입니다. 90년대 초반에 걸프전의 여파가 탄도탄으로 옮겨간 거는 맞다. 또 이라크 입장에서는 그 전에 1980년에서 88년 사이에 다 뒤로 가는 거예요. 이란을 상대로, 또 이란은 이라크 상대로 스커드 미사일 종류로 서로 지금같이 주고받는 게 엄청 많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80년대 그 8년 전쟁 동안에. 그래서 그거에 단상이 남아있는 이라크가 이스라엘 향해서 쏘고, 뭐 미군한테 쏴서, 그때 미군도 군사무기가 들어올 항만에 피격돼서 군인들이 죽고, 미군이 죽고, 뭐 물자가 파괴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흔한, 많지 않은 사례였기 때문에. 그리고 패트리어트를 쐈는데 실패한 경우도 있었고, 맞힌 경우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패트리어트 팩2라고 하는 건데, 요격률이 한 25% 정도밖에 안 되던 시절이니까. 그것도 그걸 보고 대한민국에서는, 야,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을, 소련제, 러시아제 스커드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빨리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해서 대비해야 된다 하는데, 그 당시에 K방산의 국내 업자들이 지금의 K방산 나가는 회사죠. 옛날 그 사람들의 선배들이겠죠. 현재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선배들, 임원들이 90년대 자기 물건을 K1 전차라든지 K55 자주포 이런 데 돈이 국방비에 들어야 되니까 언론을 조정을 해서 엉뚱한 얘기를 해서 패트리어트는 쓰레기 무기라고 한번 아주 제대로 얘기한 적이 90년대 중후반이에요. 못 들어오게. 예산이 딴 데로 셀까봐. 그래서 K방산이 나쁜 짓을 하던 적도 있었어요. 물론 그게 했기 때문에 지금 또 K2 전차나 K9 자주포가 생긴 거는 맞는데, 제가 그 당시에 봤을 때는 패트리어트, 그 다음에 1세대 아파치 못 들어오게 막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예산이 글로 못 가게. 뭐 지금은 잘 된 건데, 오히려. 그 당시에는 우리가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두려움에 떨던 시절이었는데, 군 계통에 계신 분들은. 그게 어쨌든 세월이 그렇게 해서 역사가 흘러오면서 뭐 중동의 역사라든지 전쟁, 한반도에서 그런 작은 그런 위협이 있었고 점점 커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흔하게 북한이 대남 뭐 도발을 안 해도 압박을, 위협을 하는 게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뭐 김정은이가 가서 딸 데리고 가서 쏘는 거 맨날 참관하는 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겁봐. 나한테 덤비지 마. 미군 기지에 똑같이 작살낼 수 있어. 그런 설레를 그래서 보여주는데, 이란전을 보니까 김정은이 능력되네. 할 수 있네. 저 평택기지 뭐 건물 많이 져는 거, 오산기지 요즘 건물 많이 졌더라고요. 거기 주둔하면서 편하게 살라고 아파트 내부에 많이 졌더라고. 최근에 TV 화면 보니까. 그거 다 망가지겠더라고. 사람도 죽고. 그래서 만만치 않다. 북한도 이 비대칭 무기를 상당 부분 쌓아놓고 있으니까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대만을 향해서. 동시에 중국군의 탄도탄이나 극초음속 포함해서 북한군도 마찬가지고. 주한미 기지가 아주 아작을, 작살을 낼 수 있겠다. 맞아야 지금 어떡하겠어요. 뭐 패트리어트 쏘면은 다 수백 발 쏘는 걸 다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걱정이 시작이 됐어요. 본격적으로. 그 일본의 군사 관계자들은, 거기 평론가들이 많은데, 이미 2013년도에 아예 그 사례를 조직적으로 그 보고서, 그러니까 시중에 공개하는 거예요. 책이에요. 내놓고 있어요. 그거를 저는 이제 10년 동안 보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보는데, 아이씨, 뭐 이게 일어나겠어. 미국이 알아서 잘 맞겠지. 사드도 있는데, 패트리어트 성능 좋아졌다는데, 이게 그렇게 되겠어 했는데, 딱 전쟁이 딱 보니까, 이거 이쪽에서 생기겠네. 주요 미국 기지뿐만 아니라, 뭐, 일본 본토의 미국 기지. 오산군산 개작살 나겠네. 이거 무섭네.
요즘 제 심정은 그래요. 군사적인 무기 측면에서.